센스쟁이 은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절대왕정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 표현으로는 귀족과 시민이 성립한 절대왕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왕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겁니다. 왕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이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의 정치 형태를 우리는 절대 왕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에서는 이제 교황도 있고 제후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오로지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중에서도 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치 시스템이 절대 왕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왕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대 왕정이 형성될 수 있었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왕은 하늘로부터 임명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즉 사상적으로는 왕권 신수설, 그리고 상비군이라고 하는 존재와 군사와 관료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축으로 해서 절대 왕정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합니다.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활동을 국가가 통제하고 그 다음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요. 얘네들은 국내 사업을 육성을 하면서요, 바로 수출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수입을 억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제 그림으로 잘 나와 있을 텐데요. 막 이렇게 완성품은 수입을 잘 안 받으려고 하고요, 자신들의 완성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절대 왕정이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절대 왕정이 형성되었던 건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좀 빠르게 나타나고요,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이후에 서유럽보다는 좀 늦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늦게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요, 먼저 시민 계급의 성장이 미약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농노제가 빠르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오히려 농노제를 더욱더 강하게 유지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개몽 사상을 수용하고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동유럽은 조금 늦게 이러한 절대 왕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는 절대 왕정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카메라를 제가 옮기도록 하죠. 네. 굉장히 신선하죠? 네, 제 목소리만 지금 나오나 보네요. 가끔은 제 목소리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제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고 싶은데, 네, 그래도 제 얼굴을 웃기니까요. 좀 웃기게 생겼죠? 자, 우리 윤주가 사준 리브를 먹으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파냐입니다. 신앙교 개척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나라였죠. 대표적인 인물이 펠리페 2세입니다. 이 펠리페 2세는 무적함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해군을 가지고 있었죠. 이 무적함대를 바탕으로 해서 레반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무찌르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투예요. 이렇게 해서 절대왕정을 유지하지만 극단적인 가톨릭 강요 정책, 가톨릭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 이제 종교적으로 거부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에스파냐 안에 있었었죠. 그리고 또한 국내 산업을 이제 육성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밀리면서 경제가 쇠약해지면서 이제 에스파냐가 조금씩 하락세를 걷게 되죠. 이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해왔던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요. 이 정도 알아주세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주인공으로 있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난번에 배웠던 종교 전쟁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자꾸 언급이 되죠. 근데 주요한 나라는 이제 또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투대 왕조가 형성되고서 이제 헨리 8세 때 지난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까 에스파냐의 무적헌대를 격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죠. 엘리자베스 1세 역시 인도 지역 동인도 회사를 설치를 해서 주식회사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절대 왕조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영국이 맞이하게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앙리 4세가요, 이제 신교도들의 이러한 종교를 인정하는 낭트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절대 왕조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가장 이제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확립한 왕 뽑으라고 한다면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절대 왕정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하면 이제 여학생들은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무슨 막 만화 같은 거 있었거든요. 베르사유 이런 거. 아무튼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왕권 신수설을 얘도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만큼 절대 왕권을 강조하게 됩니다. 콜베르라고 하는 재상을 등용을 해서요,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앙리 4세가 했었던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교도들이 많이 반발했겠죠. 그리고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면서 이 이후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좀 위기를 맞게 되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제 못 살아지니까. 이게 서유럽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발달해서 동유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독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독일이 이제 나중에 여러 세력들이 합쳐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쉽게는 이제 독일로 좀 이해를 하세요. 독일이 대표적인 인물이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프리드리히 2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트리아와 이제 전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옆에 지역에 있는데요. 결국에는 슐레지인이라고 하는 지방을 차지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이제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를 계몽 군주, 백성들을 계몽하는 그러한 전제 군주다라고 하면서 나는 제1의 공복이다. 쉽게 말해서 자신은 가장 핵심적인 제1의 공무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게 프로이센의 절대 왕정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교과서에 지도가 안 나왔는데 혹시 발표하는 친구는 지도를 좀 준비하면 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 나라들을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유명한 왕으로는 요제프 2세가 있습니다. 요세프 2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이제 계몽 전제군들을 이제 자처하고요. 이제 안에 내정 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다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표트르 대제, 이 대제자가 붙었죠. 굉장히 유명한 왕이고요. 쪽도 많아요. 특별히 이 사람은 자신이 직접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탐방해요. 그래가지고 실제 자기가 알바도 하고 일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서유럽에 이제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발달된 것들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러한 내부적인 개혁을 토대로 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를 하죠.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팽창 정책을 취합니다. 대외적 팽창 정책으로서 이제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위에 지역, 발트해요. 러시아의 이 희망이죠.
자신들이 꿈꾸는 것은 얘들은 항상 부동항해라고 해서 얼지 않는 항구를 되게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위쪽 지역으로 해서 발트해 연안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쪽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해서 수도로 삼고 또 이 북쪽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도 나아갑니다. 동쪽에 나아갔을 때 이때 청나라가 오죠. 청나라. 그래서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을 맺으면서 국경선을 확보를 합니다. 시베리아 지역에 국경선을 확보를 하죠. 표트르 대제 이후에 18세기 말에 이제 예카테리나 2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 역시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하죠. 여러분들 지금 동유럽 보면 아시지만 동유럽의 그 전제 왕권에서는 대부분 계몽 군주를 자처하죠. 자신들이 백성들을 깨우치고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 함께 그 중간에 껴있던 폴란드를 이제 나눠가는 협정을 맺는 왕이 바로 예카테리나 2세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선생님 임용고시 할 때도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었는데 공부를 했었죠. 근데 너무 많아요, 양이. 그래서 이것만으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포인트를 맞춰서 그냥 우리 지금 최근에 르네상스 배웠잖아요. 르네상스 배우고 종교개혁 배우고 신학로 개척 배웠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왕권을 중심으로 아마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일부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 체제가 갖춰지고 그러면서 이제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절대압력 시스템이 각 나라마다 다 이렇게 있었구나. 이 시기가 그러한 시기였구나. 파악을 해주시고 그러한 시기를 특징 짓는 이러한 인물들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외울 게 많아요. 근데 뺄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펠리페 2세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 헨리 8세, 엘리자베스 1세 중요하고요. 앙리 4세와 루이 14세 통째로 중요하고요. 프리드리 2세 중요하고요. 표트르 대제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요제프 2세가 있었다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서유럽사는 우선은 여기서 한참을 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중국사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이 내용 잘 알아주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각 지역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슨 현상이냐 바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시민이 성장을 합니다.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 특별히 이 절대 왕들은요 상인들의 지지를 많이 처음에는 받아서 정말 예전에 얘기했었죠. 이제 제후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기 못 담은 내용들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띠로리 한번 보여줄까요? 이 내용이 있고요.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프리드리, 프레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